있나? 장례식장은 온통 잿빛 슬픔으로 가득 찼다. 매캐한 향 냄새와 섞인 국화꽃 향기,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곡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영정사진 속 지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앞을 지키는 상주 태훈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단정한 검은 상복이 헐렁해 보일 정도로 수척해진 태훈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46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평소 중후하고 냉철했던 사업가 박태훈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세상이 무너진 한 남자만이 거기에 있었다. 아이고, 저런 수뇌보가 세상에 또 어디 있어. 어린 딸내미를 두고 어미가 눈이나 감겼겠나. 찌찌. 조문객들의 안타까운 수군거림이 민서의 귀를 파고들었다. 민서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파는 건 바로 고작 9살밖에 되지 않은 조카 지아의 존재였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지 못해 충격을 받고 쓰러진 아이는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잠시 친척 집에 맡겨져야 했다. 밤마다 엄마 냄새를 찾으며 울다 지쳐 잠들었을 여린 조카를 생각하니 민서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언니가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던 형부였다. 그런 그가 혹여나 나쁜 마음이라도 먹어 지아가 고아가 될까봐 민서는 한시도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3일장이 끝나고 화장터의 뜨거운 불길 속에 언니를 한 줌의 재로 떠나보낸 뒤 두 사람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태우는 언니가 비껴주던 이제는 엄마를 잃은 지아의 머리핀을 끌어안고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다. 지영아, 지아는 어떡하라고. 나 혼자 여자애를 어떻게 키우라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의 등이 애처롭게 떨렸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자 태훈이 젖은 눈으로 민서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손을 뻗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처제, 나 자신이 없어. 지아가 눈만 뜨면 엄마 찾는데 내가 해줄 말이 없어. 엄마 잃은 어린 딸을 앞세운 그의 절절한 애원에 민서의 마음속 경계심도 눈 녹듯 허물어졌다. 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핏덩이 같은 내 조카. 민서는 왈칵 솟구치는 눈물을 삼키며 형부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다. 걱정 마세요. 지아한테 엄마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민서의 그 다짐은 스스로를 지옥불로 밀어넣는 계약과도 같았다. 민서의 품에 얼굴을 파묻은 태훈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언니를 떠나보낸 지 2달, 계절이 바뀌었지만 그 집의 시간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었다. 부모님마저 일찍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민서에게 언니가 남기고 간 9살. 조카 지아는 유일한 혈육이자 삶의 이유였다. 민서는 그 마지막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며칠이 멀다 하고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형부의 집을 찾았다. 그것이 남은 자의 도리이자 언니에 대한 의리라고 믿으면서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반찬을 정리하고 돌아가려는 민서의 옷소매를 잡은 건 태훈이었다. 그냥 가게? 맥주나 한잔하고 가. 쓸쓸하게 웃는 형부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어 마주 앉은 술자리. 안주는 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술잔에 채워진 건 남겨진 사람들의 서러움이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술병은 하나둘 비워져 갔다. 평소 소주 2병은 거뜬히 비우던 민서였지만 이상하게도 이날따라 금세 취기가 올랐다. 세상이 핑핑 돌고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늘어졌다. 집이라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태훈이 건넨 그 술잔에 다른 무언가가 녹아있던 것일까?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민서는 그 의심조차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안방 침대에 쓰러지듯 몸을 눕혔다. 얼마나 지났을까? 끼익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침대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형부였다. 쿵쿵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민서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자는 척 돌아 누웠다. 그때였다. 태훈의 투박하고 뜨거운 손길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더니 티셔츠 아래 민서의 맨살을 거침없이 더듬어 올라왔다. 민서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멈췄지만 끝내 그 손을 뿌리치지는 못했다. 지난 몇 년간 남자의 온기를 잊고 살았던 탓일까? 아니면 약 기운에 마비된 이성이 본능을 이기지 못한 탓일까? 민서야, 나지막이 속삭이는 태훈의 목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자상하고 부드러운 손길에 민서의 몸은 불에 데인 듯 뜨겁게 반응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언니가 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 거부했지만 입 밖으론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죄책감이라는 이성의 끈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다. 민서는 술김인지 아니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욕정인지 모를 본능적인 움직임에 스스로 허리를 비틀며 형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주말마다 태훈과 민서는 마치 진짜 엄마 아빠라도 된 것처럼 지아를 데리고 펜션으로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아이는 두 사람의 만남을 정당화하는 완벽한 핑계였고 밤마다 이어지는 술자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기 위한 구실이 되었다. 술김에 민서는 매일 아침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태훈의 품에서 눈을 떴다. 그러던 어느 저녁 태훈이 민서의 손을 꽉 잡으며 그윽한 눈빛으로 말했다. 민서 덕분에 나 다시 웃게 됐어. 고마워, 민서야. 처제라는 딱딱한 호칭 대신 불린 자신의 이름. 그 한마디가 민서의 가슴에 쐐기를 박았다. 형부와의 관계에 대한 도덕적인 갈등으로 괴로워하던 민서의 마음이 태훈의 따뜻하고 간절한 눈빛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민서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태훈을 마주 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 섞인 독백이 흘러나왔다. 언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형부 품이 너무 따뜻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 대신 지아는 내가 자식이라 생각하고 정말 잘 키울게. 용서해줘, 언니. 난 그냥 사랑이 그리웠나 봐. 욱. 새벽녘 속을 뒤집는 듯한 메스꺼움에 민서는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달려갔다. 변기를 붙잡고 위에까지 토해내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여자의 직감은 단번에 몸의 변화를 감지했다. 생리 예정일이 한참 지났다는 사실이 그제야 떠올랐다. 덜컥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확인했을 때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은 민서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함께 병원을 찾은 태호는 대기실에 앉아있는 내내 민서의 손을 땀이 찰 정도로 꽉 쥐고 놓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긴장감과 열기는 민서에게도 고스란히 전염되었다. 차가운 진료실 공기 속에서 이 원장의 덤덤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축하합니다. 임신 5주 차네요. 아기집도 잘 잡혔고 심장 소리도 아주 건강해요. 초음파 모니터를 통해 흘러나오는 작지만 힘찬 박동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진료실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태우는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도 체면 따위는 잊은 듯 민서를 껴안으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외쳤다. 민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건 기적이야. 하늘에 있는 지영이가 외로운 우리 둘째를 살라고 보내준 선물이 분명해. 내가 평생 너랑 우리 아기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지킬게. 정말 사랑한다, 민서야. 형부의, 아니 이제는 내 아이 아빠가 된 남자의 뜨거운 눈물에 민서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가졌던 일말의 죄책감이 뱃속의 생명과 태운의 진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언니가 용서해 준 것만 같았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날 이후 태운의 사랑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지극해졌다. 그는 민서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고 집안의 모든 가구 모서리에 보호대를 붙이며 유난을 떨었다. 민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면 기겁을 하며 달려와 안아다 눕혔다. 지금은 초기라 절대 안정이 필요해. 설거지나 청소는 아줌마 시키면 되니까 넌 숨만 쉬고 있어. 처음엔 그 배려가 달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 민서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태우는 태교를 핑계로 민서의 일상을 서서히 통제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감정 소모야.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아기 뇌 발달에 안 좋아. 휴대전화 전자파가 양수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알지? 당분간은 나랑 지아한테만 집중하자. 그의 말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다정해서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민서는 서서히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고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태훈과 지아 그리고 뱃속의 아이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 그것이 행복이라 믿었고 그것이 사랑받는 여자의 삶이라 착각했다. 어느 날 밤 태훈은 고급스러운 벨벳 케이스에서 작은 약통 하나를 꺼내 민서에게 건넸다. 이거 어렵게 구한 거야. 미국 상류층 임산부들 사이에서만 아름아름 먹는다는 천연 영양제래. 지영이 가졌을 때도 이거 못 사줘서 내가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몰라. 그때 이걸 먹였으면 지영이도 그렇게 약해지진 않았을 텐데. 죽은 언니까지 들먹이며 눈시울을 붉히는 태훈의 정성에 민서는 가슴이 찡해졌다.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아기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는 남자. 민서는 의심 없이 그가 건넨 하얀 알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다. 고마워요, 오빠. 오빠 덕분에 나 정말 호강하네. 약을 삼키자마자 혀끝이 살짝 저릿하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묘하게 서늘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함이 찾아왔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손발에 힘이 빠지며 침대 속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오빠, 약이 좀 독한가 봐요. 자꾸 어지럽고 몸이 나른해져요. 땅이 울렁거리는 것 같아. 민서가 비틀거리며 이마를 짚자 태우는 익숙한 듯 능숙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침대로 눕혔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임신 초기라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약이 몸에 흡수되느라 명현 반응이 오는 거니까 걱정 마. 나쁜 독소가 빠져나가고 몸이 편안해지는 과정이야.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질 거야. 태훈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최면을 거는 주술처럼 민서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서는 무거운 눈꺼풀을 감았다. 약 기운에 취해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민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꿈을 꾼다고 믿었다. 태훈이 곁에 있는 한 아무런 불행도 자신을 덮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일주일이야.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나 없는 동안 밥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 태우는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까지 민서의 어깨를 감싸주며 신신당부했다. 그의 눈빛에는 늦둥이 아빠가 된 남자의 설렘과 아내를 두고 떠나는 가장의 애틋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지아랑 뱃속에 튼튼히 생각해서라도 잘 먹고 잘 자고 있을게요. 민서는 태훈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고 태훈은 그런 민서의 이마에 깊게 입을 맞춘 뒤 아쉬운 듯 발걸음을 옮겼다. 중후한 세단이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민서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남편이 떠난 집은 유난히 넓고 고요했다. 마치 거대한 성에 홀로 남겨진 공주가 된 기분이었지만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생명의 기척이 그 적막함마저 행복으로 채워주었다. 민서는 태훈이 없는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그를 위한 완벽한 안식처를 만들어두기로 마음먹었다. 청소기는 거실과 안방을 지나 평소 태훈이 사업상 중요한 서류가 많으니 조심해달라며 출입을 꺼리던 서재 앞에 멈췄다. 굳게 닫힌 방문을 열자 태훈 특유의 묵직한 스킨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다. 벽면을 가득 채운 고풍스러운 원목 책장에는 어려운 경제, 서적과 경영학 논문들이 빼곡히 꽂혀 있어 그의 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듯했다. 민서는 먼지 털이개를 들고 책장 구석구석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가장 안쪽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책장 모서리를 닦으려던 순간이었다. 걸레 끝에 무언가 턱하고 걸리는 둔탁한 느낌이 들었다. 단순한 책장이 아니었다. 벽과 책장 사이에 미세한 유격이 있었고 바닥에는 아주 희미하게 긁힌 자국이 반원 형태로 남아 있었다. 이게 뭐지? 호기심이 불안감을 압도했다. 민서가 책장 프레임을 잡고 힘껏 당기자 묵직해 보이던 책장이 기름칠이라도 한 듯 소음 없이 부드럽게 옆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드러난 공간을 마주한 민서는 숨을 들이켜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것은 마치 박물관의 비밀 수장고 같기도 했고 어떤 광신도의 재단 같기도 한 기괴한 공간이었다. 벽면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고급 양주들이 조명을 받아 영롱한 호박색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민서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술이 아니었다. 진열장 정중앙 가장 눈에 잘 띄는 상석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전리품처럼 모셔져 있었다. 낡아서 가죽이 해진 다이어리 한 권, 색이 바랜 머리핀, 그리고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들. 민서의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 머리핀은 언니 지영이 죽기 전날까지 머리에 꽂고 있었던 지아가 엄마 냄새가 난다며 매일 밤 끌어안고 자던 바로 그 핀이었다. 태우는 장례식 날 그 핀을 부여잡고 오열했었다. 지아에게 돌려주었다고 생각했던 그 핀이 왜 이 은밀한 밀실의 술병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것일까? 민서는 홀린 듯 떨리는 손을 뻗어 중앙에 놓인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다. 표지를 넘기자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죽은 언니 지영의 필체였다. 4월 5일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비싼 영양제를 사왔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 나를 위해 미국까지 가서 구해왔다고 한다. 정말 나한테는 과분한 사람이다. 일기 초반부의 내용은 민서가 알고 있는 태훈의 모습 그대로였다. 자상하고 헌신적이며 아내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남자.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정갈했던 글씨체는 지렁이가 기어가듯 흐트러지고 있었고 잉크 자국은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얼룩으로 번져 있었다. 6월 12일
영양제를 먹으면 기분이 붕 뜬다.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다. 태훈 씨가 나를 보며 웃는데 그 얼굴이 가끔 악마처럼 보인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7월 20일. 약을 끊고 싶다. 하지만 태훈 씨가 화를 낸다. 나를 위해서라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억지로 입에 넣어준다. 약을 먹으면 몸이 마비된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다. 8월 15일. 알아버렸다. 그 하얀 알약. 그건 영양제가 아니다. 태훈 씨가 통화하는 걸 들었다. 천천히 말려 죽여야 재밌지라고 했다. 도망쳐야 해. 민서한테 알려야 해. 내 동생 민서는 절대 안 돼. 마지막 장은 거의 찢어질 듯한 필체로 살려줘라는 단어만이 수백 번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민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위산이 역류하듯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늘 지니고 다니던 약통을 꺼냈다. 노산이라 위험하다. 최고급 천연 영양제다라며 태훈이 매일 밤 물과 함께 건네주던 그 하얀 알약. 일기장 속에 묘사된 몸을 마비시키고 환각을 보게 하는 약과 민서의 손바닥 위에 놓인 알약은 소름 끼칠 만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순간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뇌리를 스치며 조각난 퍼즐이 맞춰졌다. 약을 먹은 뒤 찾아오던 나른함과 몽롱함, 그리고 그때마다 더욱 짙어지던 태훈의 스킨십. 그가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안심시킨 뒤 서서히 목을 조르는 포식자의 유의였다. 그는 언니를 죽인 그 방법 그대로 처제인 자신마저 또 하나의 트로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끔찍한 사실이 민서의 뇌를 강타했다.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 태훈이 지영이가 준 선물이라며 눈물 흘렸던 이 아이조차 결국은 약물에 절여진 몸에서 잉태된 악마의 씨앗이라는 사실이었다. 아, 민서는 참을 수 없는 공포와 혐오감에 일기장을 집어 던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뱃속의 아이가 마치 괴물처럼 느껴져 배를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다. 태훈이 자신을 바라보며 짓던 그 다정한 미소가 사실은 다음 타깃을 바라보는 살인마의 비웃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민서의 세상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서재의 차가운 바닥에서 민서는 자신이 악마의 속을 한가운데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오열했다. 일기장에 적힌 잔혹한 진실을 마주한 충격은 민서의 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더니 뱃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묵직한 감각이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라기보다는 몸 안의 생명력이 단번에 빠져나가는 듯한 아득한 상실감이었다. 아, 민서는 짧은 탄식과 함께 서재 바닥으로 허물어지듯 쓰러졌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약물에 시달려온 몸은 더 이상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의 전원을 꺼버렸다. 흐려지는 의식 너머로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민서는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서를 깨운 건 코끝을 찌르는 낯선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 소리였다.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하얀 병원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아랫배만큼은 텅 빈 동굴처럼 서늘하고 허전했다. 정신이 좀 드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의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다가왔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 위로 손을 가져갔다. 따뜻하게 채워져 있어야 할 그곳이 너무나도 납작하고 힘없이 꺼져 있었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아이는 유산되었습니다. 산모님 몸이 많이 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극심한 쇼크가 오는 바람에 유산, 그 두 글자가 민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언니를 죽인 남자의 아이 태어나서도 안 됐을 그 불행한 생명이 제 스스로 어미를 위해 떠나버린 것만 같았다. 그 텅 빈 상실감에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태훈이 들이닥쳤다. 민서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해외 출장지에서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한 듯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정장 차림의 태훈이 민서의 침대 맡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은 이미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우리 아기 불쌍해서 어떡해. 지영이가 보내준 선물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 태우는 민서의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오열했다. 누가 봐도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긴 비운의 아버지,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서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태훈의 얼굴 위로 일기장 속에 묘사된 악마의 웃음이 겹쳐 보였다. 민서는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끼며 잡힌 손을 빼내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그의 울음소리가 역겹게 들리기 시작했다. 저 눈물은 아이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또 하나의 장난감이 망가진 것에 대한 아쉬움일 뿐이었다. 울지 마. 더러워. 민서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태우는 여전히 민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괜찮아.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아. 아이는 다시 가지면 돼.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너까지 무너지면 안 돼. 알았지? 다시 아이를 갖자니. 언니를 죽이고 자신마저 약물로 망가뜨려 놓고 또다시 아이를 미끼로 자신을 올가매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순간 민서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차갑게 가라앉은 심연이 드러났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태훈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슬픔에 잠긴 미소가 아니라 사냥꾼을 무너뜨리기 위해 덫을 놓는 사냥감의 서늘한 연기였다. 그래요. 오빠, 나 오빠밖에 없어요. 우리 아기 목까지. 오빠가 나 더 사랑해줘야 해요. 민서의 말에 태우는 안도한 듯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병실 창문에 민서의 얼굴이 비쳤다. 눈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기다려, 박태훈. 내 뱃속에서 죽어간 아가야. 그리고 언니. 이 악마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만들어줄게. 지옥이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민서는 태훈의 등 뒤로 보이지 않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뱃속의 텅 빈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복수의 서막은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그렇게 조용히 올랐다. 오빠, 나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싶어요. 병원복 입고 있으려니 자꾸 아기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요. 민서의 힘없는 목소리에 태우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퇴원 수속 밟자. 집이 제일 편하지. 내가 가서 짐 챙겨올게. 태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단축번호 1번. 형부의 번호가 아닌 고등학교 때부터
남매처럼 지내온 강력계 형사 강진우의 번호였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진우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서.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내 형부라는 사람 좀 쎄해서 뒷조사 중이었는데. 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켰다. 진우야, 도와줘. 우리 언니, 그 인간이 죽였어. 그리고 내 뱃속의 아기도 그 인간이 죽였어. 수화기 너머로 진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갈게. 잠시 후 병원 비상계단에서 만난 진우는 민서가 건넨 휴대전화 속 사진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언니의 절규가 담긴 일기장, 태훈이 비밀 공간에 숨겨둔 약물과 트로피들. 진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주먹으로 벽을 3개 내리쳤다. 이 미친 새끼가 사람 새끼야? 이 약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살인 미수까지 적용 가능해. 아니, 언니 일까지 밝혀지면 연쇄살인이야. 진우는 당장이라도 태훈을 체포하러 갈 기세였지만 민서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이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 지금 잡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어. 그 인간 머리 좋은 거 알잖아. 완벽하게 끝내야 해. 자기가 제 입으로 불게 만들 거야. 내가 미끼가 될게. 민서의 위험한 제안에 진우는 펄쩍 뛰었지만 언니와 아이의 복수를 하겠다는 민서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결국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대신 약속해. 절대 내 몸 상하는 짓은 안 한다고. 신호 주면 우리 팀 바로 들이닥칠 거야. 퇴원 후 돌아온 집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태우는 민서를 침대에 눕히고 발을 주물러주며 세상 둘도 없는 애처가 노릇을 했다. 민서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말만 해. 다 사다 줄게. 민서는 태훈의 손길에 소름이 돋았지만 생글생글 웃으며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오빠, 나 술 한잔하고 싶어. 독한 걸로. 유산된 거.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서 그래. 오늘 밤에 우리끼리 조촐하게 파티하자. 오빠가 아끼는 그 서재에 있는 양주들. 꺼내줄 수 있지? 서재라는 단어에 태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하지만 민서의 표정이 너무나도 해맑고 간절했기에 그는 일말의 의심을 거두고 피식 웃었다. 자신의 비밀 공간이 들켰을 리 없다고, 저 멍청하고 순진한 자매가 그런 걸 알 리 없다고 자만했기 때문이다. 그래, 우리 민서가 원하는데 뭔들 못하겠어. 오늘 밤 다 잊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태훈이 안주를 사러 마트에 간 사이 민서는 현관문을 열어두었다. 어둠 속에서 진우와 강력계 형사들이 그림자처럼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거실 옷장과 베란다 커튼 뒤, 그리고 태훈이 절대 열어보지 않을 주방 깊숙한 곳에 몸을 숨겼다. 민서는 식탁 위에 녹음기를 숨겨둔 꽃병을 놓고 태훈이 좋아하던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세팅했다. 식탁 위에는 보기만 해도 취할 듯한 독한 양주 2병이 놓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악마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태훈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자기야, 나왔어. 와, 분위기 좋은데? 민서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요염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태훈을 맞이했다. 어서 와요, 오빠. 기다렸어요. 그녀의 손에는 태훈을 지옥으로 보낼 편도 티켓이 쥐어져 있었다. 화려한 파티에 가면을 쓴 처절한 단죄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자, 오빠.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원샷해요. 우리 새 출발을 위하여.
민서는 붉은색 립스틱을 짙게 바른 입술로 요염하게 웃으며 태훈의 잔에 독한 위스키를 가득 채웠다. 태훈은 이미 거나하게 취한 상태였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다고 믿는 민서가 그것도 유산한 몸으로 술을 권하며 유혹해오니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래, 역시 우리 민서가 최고야. 지영이는 이런 맛이 없었어. 맨날 아프다고 징징대기만 하고. 태우는 안주를 집어먹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술이 들어가자 그의 본성이 서서히 껍질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다. 민서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삼키며 태훈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언니가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오빠를 많이 사랑했잖아요. 근데 오빠, 언니는 왜 그렇게 시들시들 아팠던 거예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민서의 질문에 태훈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하지만 눈앞에 민서가 너무나 무해 보였기에 그리고 알코올이 뇌를 마비시켰기에 그는 경계심을 풀고 낄낄거리며 입을 열었다. 사랑? 그게 사랑이냐? 집착이지. 지영이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였어.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줬지. 편안해지라고. 아무 생각 없이 나만 바라보라고 영양제 좀 챙겨줬을 뿐이야. 민서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녹음기는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마지막 도발을 감행했다. 영양제요? 혹시 나한테 줬던 그 하얀 알약 같은 거? 그거 먹으면 기분이 이상하던데. 언니도 그거 먹고 미쳐버린 거예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태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가 이내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민서의 턱을 거칠게 잡아챘다. 술 냄새와 악취가 민서의 코를 찔렀다. 너 눈치챘구나? 그래, 지영이도 그거 먹고 얌전해졌지. 인형처럼 가만히 내 말만 듣고 얼마나 예뻤는데. 민서, 너도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오빠한테 잘해. 아이는 또 낳으면 되잖아. 어차피 너희 자매는 내 손바닥 아니야. 결정적인 자백이었다. 자신이 언니를 약물로 통제했고 민서 또한 같은 방법으로 사육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 순간 민서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턱을 잡은 태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내뱉었다. 아니, 당신은 끝났어. 그 입 다물어. 이 살인마 새끼야. 태훈이 당황하여 눈을 크게 뜨는 순간 형사다. 꼼짝 마. 방 방문과 베란다 창문이 동시에 박살날 듯 열리며 진우와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박태훈, 당신을 살인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순식간에 들이닥친 건장한 형사들이 태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거 뭐야? 이거 안 나. 민서야, 이게 무슨 짓이야?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태훈이 발버둥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차가운 수갑은 그의 손목을 더욱 강하게 조여올 뿐이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민서는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고요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처박힌 태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스키 잔을 들어 발악하는 태훈의 머리 위로 차갑게 부어버렸다. 으악, 너 미쳤어. 독한 술이 태훈의 눈과 코로 들어가자 그가 비명을 질렀다. 민서는 젖은 머리카락을 털어내는 태훈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지영 언니가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야. 너를 믿었기 때문에 당한 거야.
그리고 내 뱃속의 아가. 내가 죽인 거야. 내가 내 새끼를 죽인 거라고. 감방에서 평생 썩어. 죽고 싶어도 못 죽게. 내가 매일 기도할 거니까. 진우가 태훈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가자, 박 사장. 서에 가서 그 자랑스러운 영양제 얘기 좀 길게 해보자고. 질질 끌려가는 태훈은 끝까지 민서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민서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고 소란스러웠던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민서는 텅 빈 식탁 앞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악마를 잡았지만 잃어버린 언니와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언니가 저승에서 억울해서 눈 못 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나긴 지옥을 끝낸 생존자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악마의 재판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 박태우는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아내가 우울증으로 약을 원했다. 처제가 나를 유혹했다며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민서가 목숨 걸고 확보한 녹음 파일과 언니의 일기장, 그리고 집 안 곳곳에서 나온 마약류 증거들은 그를 빠져나갈 수 없는 철창 속에 가두기에 충분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는 법정을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악에 바친 비명을 질러댔다. 그것이 민서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으로 바뀌어 있었다. 민서는 짐을 정리해 그 끔찍했던 형부의 집을 떠났다. 악몽이 서린 가구와 물건들은 모두 폐기 처분했다. 유일하게 챙긴 건 언니의 사진과 조카 지아의 손때 묻은 물건들 뿐이었다. 납골당 유리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의 사진 앞에 민서는 국화꽃 한 다발과 낡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 그 사람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와. 그리고 내 아가, 엄마가 미안해. 하늘에서 이모랑 같이 행복해야 해. 민서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닌 치유의 눈물이었다. 납골당을 나서는 민서의 손을 조망만 한 손이 꽉 잡았다. 9살 조카 지아였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아빠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남은 건 이모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화창한 햇살 아래를 걷던 지아가 불쑥 하지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모, 아빠는 이제 안 와? 민서는 걸음을 멈추고 지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아이의 눈망울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민서는 거짓말 대신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진실을 담아 담담하게 말했다. 응, 지아야.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갔어. 그동안 지은 죄를 뉘우치고 벌을 받아야 해서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럼 나 이제 혼자야? 지아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민서는 그런 지아를 와락 품에 안았다. 품 안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차갑게 식어버렸던 민서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아니, 지아는 혼자가 아니야. 이모가 있잖아. 이모가 지아 엄마도 되고 아빠도 돼줄게. 우리 지아 외롭지 않게 이모가 평생 지켜줄게. 민서의 품에서 지아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민서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마치 언니가 웃으며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새살은 반드시 돋아난다. 민서는 지아의 손을 다시 고쳐 잡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봄볕 아래 길게 늘어졌다.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